단톡방 스터디뉴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레싱남 이시안 쌤 그리고 박지수 학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톡방 퀴즈를 하면서 3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벌칙을 진행합니다. 네.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제가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요. 네네. 이번 첫 출연인 만큼 취업을 부탁해라고 여러 번 종이에 써오는 깜질하면 어떨까요? 아, 정말 조금 생각했네요. 아, 네. 그런가요? 그래요. 좀 쉽지만 그래도 처음 출연이기 때문에 일단 소프트한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학생들의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공부 시작해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태연 학생이 1등으로 네. 톡방에 등장을 했네요. 다들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이렇게 다 정각에 오죠? 대단합니다, 진짜. 약간 네네. 좀, 자,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좋습니다. 시안쌤 오늘 처음이니까 힌트 많이 주세요. 처음이니까 약간 간보기 힌트로 네네, 간보기로. 어느 수준까지 알아듣나 네, 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위챗, 웨이보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조선족에게 땡땡땡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 상인들 있지 않습니까? 상인들 중에 최고 으뜸인 사람들을 은히 이걸로 표현을 했어요. 게임도 있었고. 거상? 그죠? 그죠. 거상이에요, 거상. 자, 근데 너무 불안해, 더 불안해. 웨이보인데 거상들이 있는 거예요. 네. 예. 외거상? 그렇게 접근하는 건 맞아요. 그런 때가 아직 궁금하니까. 뭐지? 5초까지 주세요. 자, 어떡해. 자, 한번 정답 한번 맞춰볼래요? 외이상. 웨이상. 웨이상. 네.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대요.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카카오 스토리를 이용해서 뭐 자기가 파는 것들을 공구 형식으로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페이스북에서도 있고요. 이게 이제 실제 그 중국 애들의 젊은 그 요즘의 상거래에서는 80% 이상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좀 젊은 층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사장품 같은 것들이 이런 걸 많이 거래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서 요즘에 뜨고 있는 새로운 상거래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1992년 8월 11일 우리나라 첫 인공위성이 발사되었습니다. 이 위성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저 이거 진짜 알고 있었는데. 그래요? 맞춰보세요. 그럼 바로 대답할까요? 아, 진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과거형인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약간 멍해요? 자,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틀리면 돼요. 아, 그럼 챙길게요. 네, 정답은 우리별 1호였습니다. 뭘 잘못 알고 있어요? 뭘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별 1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술 자체는 사실 우리 게 아니에요. 그 영국의 서레이 대학의 기술을 가지고 왔는데 조립을 우리가 해가지고 실제로 만든 건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사올 수도 있었는데 사온 다음에 우리별 1호 붙여가지고 팔아서 그냥 우리 거다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실제로 그 조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쌓여가지고요. 우리별 2호, 3호가 나올 수 있는 토대가 됐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인공위성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 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의 행태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포퓰리즘? 네. 자,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그럴까요?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포퓰리즘? 포퓰리즘. 포퓰리즘? 정답입니다. 아, 다행이다. 다 틀릴 줄 알았어요. 정치에서 그러니까 저게 왜 문제냐면 대중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네.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돈을 퍼준다든가, 그럼 네. 국고는 바닥난다든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사실 그러니까 맞지 않은데 합리적이지 않은데 대중들이 당장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국고가 바닥나서 뭐 적자가 돼가지고 나라가 망한다든가. 그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에바 페론이 그 어떤 그 일화를 그린 것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 페론 대통령이 바로 아르헨티나에서 이런 포퓰리즘으로 한번 나라를 좀 위험하게 했던 그런 걸로 유명한 사례가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미성년자의 몸과 재산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하거나
대신할 책임이 있는 성인을 가리키는 말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성년 후견인. 그렇죠. 성년자는 안 붙여도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5초 카운트 주세요. 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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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 있게 얘기했네요. 자, 과연 정답일까요? 후견인. 일단 후견인은 정답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카톡방에 나온 성년 후견인 나왔는데 성년은 굳이 안 붙여도 되겠죠, 안 선생님? 붙여도 되고요. 네네. 후견인 또는 가디언 이렇게 가디언. 말할 수 있죠. 아하. 네, 후견인 정답입니다. 네, 대단합니다.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미성년자 후견인이 있고 성년 후견인 해가지고 저게 왜 헷갈리냐면 네.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그런 후견인이 있고요. 성년을 대리하는 후견인이 있어요. 그래서 뭐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이니까 여러 가지 뭐 그 부모라든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있고요. 성년 후견인이 요즘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쵸, 뭐 미성년자가 치매라든가 아니면 네. 하여튼 뭐 그 정신이 좀 정신지체 이런 것들 때문에 운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좀 뒤에서 그 대신 이런 거 책임을 져가지고 그 결정을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년 후견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롯데라든가 아니면 유진박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화제 인물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오늘 다뤄볼 주제니까 이따가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채널의 온오프라인 경계를 없애고 사람들이 미디어를 초월하여 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뭐 하나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연계의 기계에서 연속적으로 즐길 수 있는 기술 또는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채널의 온 오프라인 경계를 없앤다는 것만 봤을 때는 네. O2O 서비스인 줄 알았는데 연속적으로라는 말에 이게 돼 있는 거 보니까 네. 뭔가 시퀀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시퀀스. 네. 잘못 들어가는 걸로. 그래요? 그러니까 저게 두 번째 공태환 학생이 두 번째 설명을 해줬잖아요. 왜냐면 첫 번째 설명이 너무 좀 모호해가지고 이걸 좀 왜곡할 수가 있어서 사실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를 보시는 게 나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V로 시청을 하다가 같은 거를 그 휴대폰으로도 보고 또 그러다가 노트북으로도 보고 PC로도 보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쵸. 저 영화관 같은 데 가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컴퓨터 막 할 때 비슷한 건데 N스크린? N스크린? 두 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5초 카운트 주세요. N스크린? 인스크린. 정답입니다. 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N스크린 같은 경우에 사실 두 가지입니다. 지금 보미 씨가 얘기한 게 OSMU라고 원소스 멀티유스 해가지고 그 하나의 영화를 이런 식으로 디바이스를 바꿔가면서 볼 수 있는 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나오는 건 ASMD라고 해서 네. 어답티브라는 말이 붙거든요. 어답티브 소스 멀티 디바이스예요. 네. 그러니까 바뀌는데 네. 가령 내가 이 영화를 드라마를 여기서 그냥 TV에서 봐요. 근데 그게 이제 탭으로 왔어요. 탭으로 와면 탭에 맞는 디바이스로 바뀌는 이 콘텐츠가 바뀌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무슨 백이 있었는데 이 백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탭에서 그걸 보면 탭에서 백을 딱 찍으면 그 드라마에 나온 주인공 백을 찍으면 그 백에 대한 정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TV에는 없는데. 근데 이걸 또 핸드폰으로 가져가면 또 다른 거기에 맞춰가지고 거기 딱 맞는 그런 콘텐츠가 똑같은 게 아니라 조금씩 다른 콘텐츠를 만드는 게 최근에 유행하는 N스크린인 거죠. 그래서 그 디바이스마다 좀 다른 식으로 가는 것이 지금 지향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톡방 퀴즈 풀어봤습니다. 무려 4문제나 맞췄습니다. 누가 맞춘 건가요? 저요. 네, 진수 학생 오늘 어땠나요? 근데 생각보다 문제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서 신문도 좀 읽고 공부를 해와야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엔 뉴스톡에 선정한 이슈 공부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퀴즈를 통해 미성년자 등의 재산 관리나 법률 행위를 대신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재한 씨는 심신이 건강한 사람이니까 재산 관리는 직접
하시겠죠? 그럼요. 선생님, 저는 무조건 제가 직접 합니다. 근데 또 이게 막상 또 돈을 쓰고 그러면은 관리라는 말이 조금 무색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생각 없이 쓸 때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재한 씨처럼 심신이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물론 괜찮겠지만 이 치매 노인처럼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누군가 조력자가 필요하겠죠. 예. 그런 경우 성인이라도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꼭 필요한 제도지만 때로는 부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수 학생 그 성년 후견인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그 최근에 롯데 회장 그 기사를 보고 처음 접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은 뭐 네, 이 성년 후견인 제도가 2013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또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성인이어도 다 성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질병이 있다라고 한다면 의사결정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뭐 치매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네. 이렇게 됐을 때 그분들의 재산 관리나 또 치료 등을 좀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정해가지고 딱 하는 게 성년 후견인 제도인데 네. 이게 왜 문제가 됐냐 하면 롯데 신격구 회장이라든가 아니면 되게 예전에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유명했던 유진박 씨. 유진박 씨. 네. 근데 그 두 사람 때문에 지금 화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슈에 관한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사들이 있죠? 네, 첫 번째 기사는 신격구 총괄회장 그리고 청년 후견인 제도에서 바로 롯데가의 얘기인데요. 질병, 장애 또는 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제약을 갖고 있거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주요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가정법원으로부터 선임된 후견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바로 성년 후견인 제도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 뭐 재벌가의 그 경영권 분쟁은 다 알려져 있잖아요. 네. 롯데 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사실 50년간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고 그래요. 신격구 롯데 총괄회장은 방송이나 지면에 등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좀 많았는데요. 근데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분쟁 초기에 아버지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그 둘째 이제 신동빈 회장한테 가는 경영권이 사실은 아버지의 뜻은 내 것이다라는 식으로 제기를 하면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경영권이 맞부딪히면서 방송, 신문, 온라인, SNS 등에 아버지를 좀 노출을 시켜요, 계속. 근데 이게 보니까 약간 판단 능력이 있나 없나 싶은 그런 게 있거든요. 판단 능력이 논란이 있는 아버지의 건강과 검증을 증명해야 되니까 자꾸 노출을 시키는데 원래 이분 성격은 그런데 노출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게 그걸 이용한 이 사람과 상관없는 이 사람의 그걸 이용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성년 후견인 제도의 도입 취지를 봤을 때 다수의 친족이 대상자 안위를 위해 신청한 제도가 가족 한 명의 반대로 지연되고 막힌다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 있거든요. 뭐 제도의 보완도 보완이지만 이번 사안이 성년 후견인 제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개의치 않은 연기나 중단이 발생한다면 법원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격구 롯데 총괄회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성년 후견인 제도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두 두 번째 기사도 알아볼까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신우이가 남편 성년 후견인이라고 해서 사망보험금을 사갔었어요. 근데 이걸 재판을 통해서 다시 찾은 부인에 대한 얘기거든요. 신우이가 남편의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된 바람에 남편이 숨졌는데도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던 부인이 법원의 판단으로 상속분을 받게 됐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제 와이프인데 부인인데요. 이 남편이 지난 2009년에 회사 중 업무에 사고를 당해가지고 식물인간이 됐대요. 그래서 장기간 치료를 받는데 그 남편의 여동생 신우이죠. 신우이가 오빠에 대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해서 지난해 6월 4일에 서울가정법원에서 자신을 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하자마자요. 법원 결정이 나오자마자 오빠가 생전 가입했던 보험금, 우체국 보험의 계약자와 사망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이걸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니까. 그래서 애초 계약서에는 남편의 법정 상속인 부인과 부모가 수익자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지도 않은데요. 사망보험금 1,200만 원, 그건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가져갔다가 재판을 통해서 다시 찾아간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성년 후견인 제도가 좀 잘못 악용되는 사례가 아닐까라고 소개하는 기사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주변인들이 성년 후견을 신청을 한 경우에 이제 법원은 어떤 절차를 이렇게 거쳐서 결정을 내리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본인을 직접 불러다가 네. 그러니까 면담을 해서 상태를 알아보고 일단 이런 게 가장 첫 번째고요. 네. 아니면 정신감정을 아예 의뢰할 수도 있고요. 전문가들한테. 아니면 또 법원에서 보기에 그 제3자, 그러니까 공익기관이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면 변호사 단체한테 또 의뢰를 해가지고 그 감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 지적 장애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제도를 몰라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고요? 일단 지금 그 지적 장애인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표한 현황에 따르면요. 국내 성인 지적 장애인 수가 13만 4,720명이에요. 네. 13만 명인데 성년 후견인 제도를 이용한 사람은 5%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안 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실제로 있었던 사례인데요. 지적 장애 3급인 그 A양의 사례라고 하는데요. 반월공단 소재 그 공장에 다녔었는데 이 사장이 직장 상사네요. 직장 상사 C씨가 이 사람을 그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 이 사람 명의로 돈을 빌린 거예요. 네. 아하. 이 사람 명의를 빌려서 1억 1,400만 원, 1억이 넘는 돈을 빌려서 자기 계좌로 이체를 시킨 다음에 자기는 중국으로 현재 도망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C씨는 또 A양을 성폭행도 하고 뭐 그러면서 그런 그 상해도 입히고요. 세상에. 뭐 대출 관련 이런 것들을 하면은 전화가 오면 뭐 지적장애 없다라고 대답하라고 하니까 또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은 지금 그러니까 지적 자기가 판단할 능력이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 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이게 성년 후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 혼자서 그 대출을 할 수는 없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너무 슬픈 얘기네요, 진짜. 이 성년 후견인 제도 시행 3년째인데 대부분 병약한 가족을 돕기 위한 신청이 많다고 합니다. 네. 이 제도 시행 이후에 얼마나 신청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네, 서울가정법원이 이걸 성년 후견 제도를 시행한 지 3년이 되는데 지금 현재 후견이 선임된 사례가 1,00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 예. 1,000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가장 많은 요인은요 뇌병변 장애로요 한 40% 정도가 이거고요. 네. 그 다음에 치매가 한 26%, 그 다음에 발달 장애가 한 22%, 정신 장애가 한 7.몇 %, 10% 좀 안 됐고요. 뭐 기타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은 건 뇌병변과 치매로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기사를 통해 이제 악용 사례를 봤는데 그런 경우가 좀 많은가요? 일단 뭐 그 후견인 지정 과정에서 사실 다툼이 벌어진 경우는 8%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네. 그래요. 실제로는 이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유진박 씨의 그런 거 좀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진심으로 이렇게 많고요. 예, 한 78건, 8% 정도만의 그 어떤 다툼이 있었는데 이런 다툼의 주요 요인이 이렇게 다툼이 얼마 없었지만 네. 이 다툼의 주요 요인은 한 70%가 재산 문제입니다. 그렇겠죠. 예, 악용을 해도요. 결국 이 돈을 좀 이렇게 꿀꺽하려는 어떻게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가끔 일어나는 다툼이지만 이 다툼이 일어났을 때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네. 이 성년 후견인을 지정하는 과정에서의 다툼도 문제지만 이 지정된 후에 제대로 도움을 주고 있는지 후견인을 감독하는 시스템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근데요 정말 이상한 게 우리 공무원도 되게 많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 항상 이런 거라면 인력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성년 후견인제가 악용되는 이유로 부실한 후견인 감독이 꼽히는 게 첫 번째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서울가정법원에서 후견 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인원이 법관 2명, 에? 전문조사관 5명, 아이고. 그다음에 참여관과 실무관 각 1명, 그리고 약간의 보조 인력 이게 전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 정도의 인원이 엄청난 건수를 다 할 수 있죠? 그 성년 후견인 신청 건수가 921건인데 네. 사실 이 사람들이 지금 한 사람이 다 하나씩 한다 해도요. 이걸 어떻게 다 간대? 한 사람이 10개, 15개, 20개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한 팀으로 붙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인력이 엄청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감독 관리 자체가 좀 되게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인력 관리도 너무너무나 진짜 빨리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은데 이 고령화 시대의 성년 후견 일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근데 지금 성년 후견 제도가 너무 재산 관리에만 좀 초점이 맞춰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 관점에서 이 제도를 봐야 좀 더 객관화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 법무부의 김성우 판사의 말이 여기에 되게 좋은 예가 될 것 네네. 같은데요. 법원은 성년 후견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의무를 지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도의 본질입니다. 가슴을 후벼팝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예.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진 돈이라든가 이걸 쓰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진 돈을 가지고서 이 사람이 좀 잘 살아갈 수 있게 잘 살아갈 수 있게 돌보라는 의미라서 한마디로 돈 관리인이 아니라 사람 돌봄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여기에 그 본질이고요. 대부분은 좀 좋은 취지로 많이 쓰고 있고요. 일부 있는 부분들은 좀 우리가 관리 감독을 통해서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네. 유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김성우 판사의 말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돈 관리인이 아닌 사람 돌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오늘의 족보 열어주실까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짜라란. 짜자잔. 네, 성년 후견인 제도의 문제점을 들어보고 그것을 보완할 방법을 제시해보라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예.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학생 시작해주세요. 아까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재산 관련한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 성년 후견인 제도가 잘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점이 생긴다면 그 부분일 것이고, 그러면 그 부분을 보완할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생각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재산이 많은 분들이나 재산을 이렇게 문제없이 잘 물려주고 싶으신 분들이 내 정신이 건강할 때, 살아 생전에 유언을 쓰는 거, 유언장처럼 내가 자기결정권이 오롯이 있을 때 내 재산 계획을 세워두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유언이 활발하게 유언 문화가 활발하진 않은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유언 문화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신이 온전할 때 내 자기 결정권으로 써놓은 거면 문제가 덜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면접으로 물어보는 거는 보완할 방법이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그냥 유언 문화를 만들자. 이거는 사실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지 않아요? 제도에 관련한 방법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어떤 제도의 문제점인데 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완 방법은 이것이다. 사실 물어보는 건 이건데 사실 이 제도에 대한 그 재산에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제도에 대한 지금 그 얘기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재산의 이런 부분들이 이런 제도상의 문제점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을 한다라는 그런 결과적인 개념이지 재산 자체가 여기선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면 큐? 네. 역시 처음이니까 네. 아무래도 힘들긴 하죠. 네. 자,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할까요? 이렇게만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추가 질문 같은 거라도 혹시 그러면 그러니까 그 제도상의 문제점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제도의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왜 자꾸 제도에서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 주변 환경을 더 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게 사실 전반적으로는 문제없이 잘 이행되고 있는 제도라고 하셨으니까 제도 내부적으로 꼭 고치기보다는 그렇다면 그 소수의 문제를 발생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뭐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 관련해서 생기는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건 다른 외부적인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가능한 거고 이게 내는 입장에선 제도상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이걸 뭐 행정기관 차원에서 제도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라든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니까 사실 이 면접의 의도와는 좀 맞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까지 하고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이제 어떤 기업에서 출제를 하는지 또 질문의 의도가 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 공무원이라든가 특히 요즘에 복지직, 사회복지직이 공무원에 굉장히 좀 인원을 많이 뽑아요. 사회복지직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정말 핫한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데서는 좀 나올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전이라면 어떻게 답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성년후견 제도에 그러니까 딱 보면 문제점으로 가령 이런 부분에선 가령
아까 그 유진박 씨가 공동 후견인 그런 걸 두잖아요. 근데 공동 후견이 아니라 후견인 하나였을 때 재산 문제가 발생하는 건 후견인 하나여서 이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후견인도 반드시 공동 후견인 아니면 또 그것들을 그 후견인들을 좀 이렇게 감시라고 하긴 그렇지만 보조할 수 있게 두세 명이 연대해가지고 후견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런 재산 문제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제도적인 보완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지수 학생은 이제 선생님 평가 어떻게 들었습니까? 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저 나름대로는 되게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어떤 허점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있음의 족보 열어봤고요. 이번에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네,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령화사에 들어서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한 단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도 이미 고령화사에 들어섰는데 치매 노인에 맞춘 상품을 개발한다면 어떤 것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것이 오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또 제가 획기적인 걸 갖고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또 예은 학생 같은 말을 하려고. 기가 막힌 걸, 기가 막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요, 치매라는 것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요. 치매는요, 이제 언젠가 기억이 없어질 거예요. 그다음에 기억이 없어지는 순간부터 나의 삶이 없어지는 거죠. 이거를 누군가가 대피를 해서 자서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약간 청년 봉사활동처럼 좀 넓혔으면 좋겠는데 자서전을 만들어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노인은 살아있는 박물관이다. 이런 말인데 정말 일대기를 보면요.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너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께도 나중 갔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를 끝까지 보여드리는 자서전이 되겠지만 그거 하나하나 모아요. 단편집으로. 그래서 책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거를 정말 팔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다시 치매 노인들에게 구입하는 형식이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요, 왜 한숨을 쉬세요? 열심히 한 것 같으세요. 잘 들었습니다. 네네. 저는요, 치매가 있으면 아무래도 혼자 외출을 하다가 실종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뭐 실종자를 찾습니다. 뭐 이런 플랜카드를 보면 사실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과연 플랜카드만으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명 뭐 해시태그 시스템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치매 노인한테 스티커 형식으로 칩을 부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GPS 기능을 장착해서 보호자는 어플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하고요. 또 그 일정 문양의 스티커가 부착된 노인을 발견한다면 경찰서로 데려가면 경찰에서 칩으로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거죠. 어디다 붙여요? 신체에 부착하는데 신체에. 인체에 무해한 재질로 스티커, 그러니까 안에 심는 건 아니고 스티커로 이제 떼어지지 않게 문신은 어때요? 문신 같은 거 이내진이 막 여기 이렇게 할머니인데. 하는 거예요. 지수학생은요? 근데 저도 진짜로 황보미 아나운서님이랑 거의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이래짐이요. 네, 그러니까 치매 노인들이 가장 걱정되는 건 가족들이 그분이 사고가 나진 않았을까? 막 밤에 어디 가버리지 않았을까? 이게 가장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스티커 대신에 시계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치매 노인분들이 손목 시계를 차고 다니면 요즘 IoT 서비스 같은 거 잘 돼 있으니까 이제 뭐 통신사에서 이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통신사를 쓰면 이 시계랑 같이 연동을 해서 어디 계시는지 뭐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톡방 친구들의 의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혜 학생, 도시락 사업. 치매 노인들은 고른 영양 분포가 어렵다.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식단표를 짜서 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좋은 사업이라고 본다. 태희 학생, 맞춤형 돌봄 서비스. 치매가 걸리게 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행 서비스를 통해 대신 돌본다. 다만 기존의 요양원처럼 형식적으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숙련된 직원을 통해 마치 가족과 같다는 느낌을 받게 할 것이다. 유실 학생, 애완경 제공 서비스. 치매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지낼 사람과 길을 잃었을 때 찾을 수 있는 사람이다.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처럼 곁에서 함께하고 찾아줄 애완견이 있다면 치매 어른들에게도 보다 행복한 삶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학생들의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수 학생? 저는 그 다혜 학생의 사업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분들의 영양을 외부에서 챙겨줄 수 있다면 삶의 질이 훨씬 나아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베스트 대구와 함께 왜 웃으시죠? 아니 근데 그렇게 치면 네. 다혜 학생의 도시락 사업도요. 네. 마음에 드는 것만 먹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안 드는 김치, 풀조가리밖에 없으면 이런 하고 집어던질 것 같아서. 사실 안 먹으면 그만이긴 네, 하니까. 그렇죠. 약간 그래서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저는 그럼 전체적으로 오늘은 황보미 아나운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시계와 이런 스티커가 있는데 시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빼버리고 잃어버리기가 쉽고 납치 가능성도 답답하다고 또 이렇게 노인들이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네. 이거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네. 그러니까 그 NFC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발달하면 지금 80m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 건 거의 그냥 이 부피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발전시키면 아마 그런 얘기들이 좀 멀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황보미 아나운서의 의견을 베스트 댓글로 뽑겠습니다. 네, 황보미 아나운서 학생이 베스트로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생. 네, 오늘의 이슈.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성년 후견 제도의 필요성과 또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가 그렇게 멀게 다가온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런 노인들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좀 대비를 해서 네. 그 노인들도 좀 복지를 받고 잘 살 수 있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한 발이라도 내딛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지수 학생은 어땠나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성년 후견인 제도와 그리고 제가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노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서 너무 뿌듯했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여기 나오는 거인 만큼 이 방송 자체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싶은데 지금 성년 실업률이 엄청 높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청년들을 위한 방송을 하는데 제가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고 보람차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도 취업을 준비한 취준생으로서 나와서 열심히 도와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착한 학생으로 생각해서 기분이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